여러분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존재하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지중해 전체를 손아귀에 쥐었고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50년을 앞서 나가며 전 세계 기술 표준을 싹쓸이했던 이웃나라 일본 역시 자신들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안주하는 제국을 살려둔 적이 없습니다. 영광이 오고 영광이 가고 그리고 잊혀집니다. 그런데 거대한 태양이 뜨고 지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조용히 그 자리에 스며들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나 단단하게 박혀서 뽑아낼 수도 없는 나라,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주무르던 강자들이 한국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따라잡혔고 중국이 견제하려 했을 때는 이미 규칙을 바꿔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화를 건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니가 미국 젊은이들의 귀를 장악하고 토요타가 디트로이트의 자존심을 짓밟던 시절, 뉴욕 한복판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며 미국을 벌벌 떨게 만들던 그 시절, 아시아에서 진짜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하나뿐이라는 걸 세계가 인정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잊혀진 자리에 전혀 다른 나라가 와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함부로 못하고 눈치 보는 나라. 저는 그 나라를 평생 조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사쿠라이 레이지입니다. 도쿄대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이죠.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아시아의 상식이 단 2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그 이야기를요. 강의실 맨 앞자리는 항상 제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거시경제학 석좌 교수의 긴급 특강이라는 공지가 붙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스터에 적힌 제목은 이랬습니다. 거인들의 전장, 전략적 공급망과 동북아시아의 패권 계산법.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본 이야기겠구나 하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쿄대에서 4년 동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수업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일본이 기술을 넘겨줬고 자본을 흘려보냈고 그렇게 겨우 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한 나라. K-팝과 드라마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경제의 본질은 결국 기술이고 기술의 뿌리는 일본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한국은 언제나 일본의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일본이 무언가를 해줬던 나라, 일본과 얽혔던 나라, 일본의 맥락 안에서만 의미가 생기는 나라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일본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씨앗을 심어준 나라가 일본이었으니까요. 사실 마음속 한구석에 불편한 기억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소니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 설계에 청춘을 바친 분이었죠. 그런데 2004년 아버지가 정년을 앞두고 있던 그 시절 소니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손을 잡은 겁니다. 50대 50 합작법인이었습니다. SLCD라는 이름의 회사였죠. 소니는 브라운관 신화에 취해 평판 디스플레이로의 전환을 너무 늦게 결정했고 결국 패널을 직접 만들 기술이 없어 삼성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세계 전자시장을 호령하던 소니가 한국 기업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전략적 협력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의 뿌리는 여전히 일본에 있다고요. 저는 그 기억을 애써 작게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각지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저 뒤편으로는 중국인 유학생 청하오가 보였습니다.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늘 거슬렸죠. 14억 인구와 무제한 자본이라는 배경만 믿고 날뛰는 인간. 저는 그런 청하오조차 은근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진짜 아시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강의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첫 마디부터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미국 GDP의 70%를 넘어서는 순간 미국의 잔혹한 정조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의 입에서 일본이 나올 순간을요. 냉전 시절 소련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핵무기를 쌓았고 우주로 먼저 로켓을 쐈으며 군사력만큼은 세계 최강을 자부했죠. 그런데 소련의 경제 규모는 최전성기에도 미국 GDP의 4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두려워한 건 핵 때문이었지 경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소니가 미국의 거실을 점령하고 토요타가 미국의 도로를 장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반도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던 그 시절, 일본은 기어이 미국 GDP의 71%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두려워한 나라,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플라자 합의.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렸죠. 하루아침에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에 직접 상한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정교하고 잔혹한 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이상하게 자랑스러운 그 감정. 미국이 이토록 두려워했던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바로 우리 일본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만큼 강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강의실 중간쯤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인도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플라자 합의는 결국 미국이 동맹국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한 사례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은 플라자 합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패권의 문법이 반복되는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이 목줄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의 질서 밖에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플라자 합의 같은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절단입니다. 공급망에서 통째로 잘라내는 방식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 GDP의 75%를 넘어섰습니다. 70%의 저주를 넘어선 두 번째 나라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고 시진핑은 맞받아칩니다. 반도체 장비를 막으면 희토류로 응수하고 수출을 차단하면 내수로 버팁니다. 이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짓밟는 구도가 아닙니다. 두 거인이 서로의 목을 조르며 버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길어질수록 미국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국 땅에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기술자도 없었고 도면도 없었습니다. 세계의 소비를 책임지는 동안 세계의 생산은 중국의 통째로 맡겨버린 대가였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또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독일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를 찾는다고 할 때 단순히 생산 능력만 보는 건 아닐 텐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신뢰도,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를 찾는 거라면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지 않나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확합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단순한 하청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를 찍어내고 배터리를 공급하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 그것도 동시에.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 미국의 안보 질서 안에 함께 서 있는 나라.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일본이 나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일본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초고속의 속도와 체급을 일본이 가지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찔렀습니다. 속도와 체급.
일본의 정밀함이 문제라는 말이었습니까? 수십 년간 세계 제조업의 문법을 다시 쓴 그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계속했습니다. 미국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대규모로 찍어내고 빠르게 납품하고 동시에 여러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산업 체급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손이 합작법인 이야기를 끝내 입에 올리지 않던 그 표정이요. 저는 그 기억을 다시 애써 눌렀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펜타곤 전략 보고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한가운데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하는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귀에서 모든 소리가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노래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 일본이 기술을 넘겨줬기에 겨우 여기까지 왔다고 배운 나라. 일본에서의 교과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 없는 나라.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전부 불타고 보릿고개를 넘으며 외국 원조로 연명했던 그 나라.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산업화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했을 그 나라. 저는 그 나라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미국의 생존 계산기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충격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탈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를 찾는 그 긴 계산 끝에 일본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때 미국을 벌벌 떨게 만들던 나라가 지금은 그 자리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내가 평생 각주 취급을 했던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그 사실이 한국이 미국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저마다 작은 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반박이 시작되고 있었죠.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일본이 넘겨준 자금이 있었습니다. 제조 기술과 매뉴얼이 있었죠. 그 씨앗 없이는 출발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에요. 중국 옆에 붙어 있는 나라라는 우연한 지리 덕분이죠. 근본 없는 후발주자가 어부지리로 얻은 자리. 저는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정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는 수십 년간 서구 엘리트들이 찬양해온 허브들이 있습니다. 금융의 정점, 물류의 심장, 기술의 칼날. 그런데 백악관은 그 모든 이름을 제쳐두고 한국을 골랐습니다. 왜 한국이어야 했을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과 물류를 장악하고 있고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산업 기반을 따진다면 한국보다 이 나라들이 더 검증된 선택지 아닌가요? 교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죠. 좋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부터 하나씩 보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홍콩. 영국식 법제와 무제한 자본 이동. 수십 년간 아시아 무역의 심장이자 금융의 정점. 그런데 홍콩의 제조업 비중은 얼마일까요? 교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0.93%입니다. 경제의 91% 이상이 금융, 물류, 관광이라는 서비스업이죠. 미국이 중국 없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로 한 건 돈을 굴릴 금고가 아니었어요. 당장 물건을 찍어낼 공장이었습니다. 홍콩은 그 공장이 없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0.93%. 아시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던 나라의 제조업이 1%도 안 된다는 뜻이었죠. 화려한 마천루 뒤에 공장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금융이 아니라 생산이었고 그 기준으로 보면 홍콩은 처음부터 후보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걸 한 번도 그 각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했습니다. 싱가포르.
부패 없는 정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영어가 통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환경, 제조업 비중도 홍콩보다 훨씬 높습니다. GDP의 16% 수준이죠. 도시국가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인구가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의 도시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5천만 명의 산업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도시는 길목을 지킬 수 있죠. 하지만 무너진 글로벌 제조업의 심장을 대신 뛰게 할 등뼈는 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대목까지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탈락한다면 결국 일본으로 돌아오는 수순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시아에서 진짜 제조업 체급을 가진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죠. 그때 강의실 중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대만은 어떤가요?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급망만 놓고 보면 대만이 가장 강력한 대안 아닌가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TSMC는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제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파운드리, 즉 남이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분야에서 2026년 현재 시장 점유율 70%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바꿔봐야 합니다. TSMC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사실과 미국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대만이라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TSMC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설계는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고객사가 하죠. 장비는 네덜란드 ASML에 의존합니다. TSMC는 그 중간에서 제조만 해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을 가졌지만 그 기술이 작동하려면 외부의 설계와 외부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립적 산업 파트너의 조건과는 거리가 있죠. 강의실 앞쪽에서 또 손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삼성 파운드리는 TSMC에 한참 밀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삼성은 한 자릿수 점유율로 TSMC에 크게 밀리죠. 그런데 한국 반도체의 진짜 힘은 파운드리 하나가 아닙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D램 시장을 보면 삼성이 38%, SK하이닉스가 29%입니다. 한국 두 기업만 합쳐도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과반을 넘어요. 그리고 지금 AI 산업의 핵심 부품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GPU에 들어가는 공급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이 위상은 더 커질 거예요. 교수님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를 보십시오. 메모리를 만들고 파운드리도 하고 스마트폰과 서버와 가전까지 직접 만들어 팔죠. 설계부터 양산, 패키징, 최종 제품 출시까지 수직 통합된 구조입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를 국가 산업 전체로 움직이는 종합 전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이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있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 TSMC는 하루아침에 접근 불가능한 섬이 됩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이 동시에 멈추는 거죠. 미국은 그 시한폭탄 위에 생존을 올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사쿠라이, 자네는 일본이 기술을 전파해 주었기에 한국이 컸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이 숫자를 보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6.6%.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홍콩의 0.93%, 싱가포르의 16%,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피신한 선진국들의 제조업 비중, 그 모든 수치를 압도하는 숫자였습니다. 일본이 넘겨준 매뉴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불편한 사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비중은 얼마입니까? 20% 초반이에요. 일본이 기술을 넘겨줬다는 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일본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씨앗을 받은 나무가 씨앗을 준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란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죠. 한국은 반도체 하나만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배터리, 대형 선박, 첨단 무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원자력 발전소. 교수님이 그 목록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 분야들을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지구상에 몇 개나 됩니까? 미국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악수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장을 짓고 판을 바꿀 때는 한국을 부르죠. 대만은 날카로운 칼 한 자루입니다. 한국은 여러 자루의 거대한 칼을 동시에 쥐고 흔드는 나라예요. 아시아에서 유일한 산업의 등뼈죠. 그때 강의실 앞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의 이 산업 체급이 외부 요인 없이 설명이 되나요? 일본의 기술 이전이나 미국의 안보 우산 같은 구조적 지원 없이는 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묘한 표정이 스쳤죠. 그 의문에 답하는데 딱 맞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황량한 백사장이었습니다. 건물 하나 없는 허허벌판이었죠. 1971년 울산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이 백사장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가 조선소를 짓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은 차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죠. 그때 정주영 회장이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였어요. 그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차관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은 조선소도 없는 상태에서 배를 수주했습니다.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들었죠. 그렇게 지어진 것이 현대중공업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일본의 기술 이전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으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외부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백사장에 서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세계를 설득한 야성. 그게 한국 산업 체급의 진짜 뿌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씨앗을 심어줬다는 제 논리가 얼마나 얄팍했는지 알았죠. 씨앗을 받았다고 해서 백사장에 조선소를 짓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결과만 보고 뿌리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어요. 그 뿌리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쿄대에서 4년 동안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하버드에서도 배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저는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없어서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버리는 그 힘.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26.6%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저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크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죠. 덩치가 크면 뭐 합니까? 소니, 도시바, 샤프가 세계 기술 표준을 독점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한국은 일본의 부품과 장비 없이는 생산 라인 하나도 제대로 돌리지 못했어요. 기술의 깊이, 정교함, 수십 년간 쌓아온 매뉴얼의 두께. 그건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공장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그 깊이까지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1997년입니다.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했고 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졌으며 가정에서는 금반지를 녹여 나라에 바치던 시절이었죠. 당장 공장을 지을 여력도 설비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산 직전의 나라가 엉뚱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마다 땅을 파고 광 케이블을 깔기 시작한 겁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10조 원을 쏟아부었죠.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반응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닷컴 버블에 눈이 멀어 헛돈을 쓰는 무모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망하는 나라가 인터넷 깔아봤자 뭐가 달라지냐는 논리였어요. 저도 솔직히 그 논리가 이해됐습니다. 파산 직전에 인터넷 인프라라니 순서가 잘못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곧바로 불편한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파산 직전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나라가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가장 무모한 판에 칩을 올릴 수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 역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됐다는 건 제가 배운 경제학의 문법과는 달랐으니까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강희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죠. 일본은 당시 세계 최고 전성기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다듬어진 매뉴얼, 오차 없이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뜯어 고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논리가 경영진 전체를 지배했죠. 완벽함이 감옥이 된 겁니다. 일본은 그렇게 거대한 아날로그의 섬에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저는 이상하게 반박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논리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도쿄대 도서관에서 논문을 쓸 때도 아버지 세대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바꾸냐? 검증된 방식을 따르면 된다. 일본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 신중함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신중함을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의실 중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 늦었다는 게 실제 산업 경쟁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제조업 현장에서의 디지털화와 사무 환경의 디지털화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구분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생각 자체가 함정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두 도시의 오피스 풍경이 나란히 놓였죠. 도쿄의 대기업 사무실입니다. 2026년 현재입니다. 직장인이 출근합니다. 서류를 인쇄합니다. 과장 자리로 찾아가 도장을 받습니다. 부장이 외근 중이면 오후까지 결제가 멈춥니다. 이사가 출장 중이면 팩스로 문서를 송신하고 수신 확인 전화를 직접 돌려야 해요. 수십 년 전 선배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소한 서류 결제 하나에 하루 이틀이 사라지는 게 일본 엘리트 직장인들의 평범한 일상이죠. 강의실 곳곳에서 피식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제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일본의 오피스 현실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학 때 아버지 회사에 들렀다가 목격한 풍경이었습니다. 팩스 기계 옆에 서서 수신 확인 전화를 돌리던 선배의 모습. 그때는 그게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실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죠. 교수님이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서울의 대기업 사무실입니다. 직장인이 출근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 결제를 올립니다. 10분 안에 승인이 납니다. 바이어와의 피드백은 전용 메신저로 실시간 처리되죠. 수억 원의 송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3분 만에 끝납니다. 오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이 완료되고 오후에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한국 직장인들의 지극히 평범한 하루입니다. 교수님이 웃는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하루에 3시간입니다. 3시간이 1년이면 720시간이에요. 한국의 직장인이 일본의 직장인보다 1년에 4달치 업무 시간을 더 버는 겁니다. 야근을 더 해서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해서 온전히 벌어들인 시간이죠. 이 720시간이 10년, 30년 복리로 쌓이면 어떤 격차가 됩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72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도장을 기다리며 멈춰 있던 결제들, 팩스 수신 확인 전화를 돌리던 선배들, 그게 일본의 문화라고 신중함의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은 그걸 낭비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것도 숫자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했습니다. 사무실에서 3시간을 버리는 조직이 공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의사결정이 팩스로 오가는 기업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직의 속도는 가장 느린 부분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손이 올라왔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어 자체가 디지털화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언어적 요인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소평가되는 요인이죠. 일본어로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자로 음을 먼저 칩니다. 그 다음 한자 변환 키를 누릅니다. 화면에 뜨는 여러 한자 중에서 맞는 글자를 골라야 해요. 문자 하나를 완성하는데 여러 단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반면 한글은 다릅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하는 구조가 컴퓨터 자판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 체계예요. 타이핑 속도, 데이터 입력 속도, 문서 처리 속도, 이 모든 게 언어의 구조에서 출발하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15세기의 일이지만 그 설계가 21세기 디지털 혁명에서 한국에 거대한 구조적 이점을 줬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언어까지 분리하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서 허덕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문자 입력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 번도 그 각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구조적 불리함이었다는 걸 이 강의실에서 처음으로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속도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와 모바일의 세계에서 6개월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에요. 일본 기업이 신중하게 회의를 거듭하고 도장을 찍으며 버전 3.0을 1년에 한 번 내놓을 때 한국은 시장에 먼저 던지고 피드백을 받아 6개월 만에 3번을 갈아엎고 버전 6.0을 쏟아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달렸죠. 그 속도가 공장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빠른 피드백이 빠른 개선을 만들고 빠른 개선이 빠른 납기를 만들고 빠른 납기가 시장 점유율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완벽한 기획서를 다듬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버전을 팔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그 자체로 기술이 돼요. 30년이 쌓이면 그건 이미 DNA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모노즈쿠리의 정교함으로 버티려 했던 마지막 보루가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정교함은 멈춰서야 발휘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춰서서 도장을 찍는 동안 세상은 이미 다음 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불완전한 채로 달렸고 그 달리는 과정 자체가 완벽함을 앞질러 버렸죠. 완벽주의와 속도주의가 맞붙었을 때 어느 쪽이 이기는지 답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눈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팩스 소리, 720시간, 버전 6.0,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도에서 밀렸다는 건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늦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조업의 본질은 결국 품질이죠. 속도가 빠르다고 품질까지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이엔드 첨단 제품의 미세한 품질은 결국 30년, 40년 경력의 베테랑 장인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일본 제조업의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모노제우 구리, 아버지가 소니에서 평생을 바친 그 정신이었죠. 저는 그 마지막 보루를 붙잡았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전성기 시절 일본 반도체 공장의 데이터였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위대함은 인간 감각의 극치에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는 공장 바닥에 서서 미세한 모터 진동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름칠할 때 발생하는 냄새의 미묘한 차이를 맡았죠. 기계 소리의 아주 작은 떨림만으로 결함을 잡아냈습니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어떤 매뉴얼에도 적히지 않는 오직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인간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노즈쿠리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일본을 칭찬하고 있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 생각했죠. 이 기술의 깊이는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이 공장 바닥에서 쌓아 올린 것들, 기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채는 그 감각.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이 쌓여야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 깊이가 일본의 진짜 경쟁력이었고 저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공장을 크게 짓고 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그 깊이까지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강의에서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압도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장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전의 안도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첫째, 그 장인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늙어가죠. 둘째, 평생 쌓아온 그 감각적 노하우를 후배 한 명에게 완벽히 전수하는 데 또다시 10년이 걸립니다. 교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확장성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장인을 복제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면 제조업의 속도는 결국 인간의 수명과 체력에 완벽히 묶여버립니다. 공장을 2배로 늘리고 싶으면 장인을 2배로 키워야 해요. 그 장인을 키우는데 또 10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술도 이 구조 안에서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30년을 바쳤던 게 구조적 한계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위대하다고 칭찬받은 지 30초도 안 됐는데 치명적 약점이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칭찬으로 문을 열고 팩트로 닫아버리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패턴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노즈쿠리는 일본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의 한계를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도제식 전수 체계가 가진 깊이 자체는 여전히 경쟁력이 되지 않나요? 장인 한 명의 기술이 기계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0세기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이 선택한 방향은 그 질문 자체를 다르게 바꿔버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40년 장인을 키워낼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죠.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인의 감각을 사람에게 심을 수 없다면 기계에 심으면 어떻겠냐고요. 반도체 공장 하나에 수만 개의 센서를 촘촘히 박았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 진동, 전류의 미세한 변화를 초당 100만 건씩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하기 시작했죠.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신경망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두 장면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일본의 장인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미간을 찌푸리며 기계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알람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모터 온도가 평소보다 0.2도 높음. 4시간 뒤 고장날 확률 87%. 지금 당장 부품을 교체하십시오. 장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전에 시스템은 이미 해결책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부품을 미리 갈아 끼우는 예측 정비 시스템. 한국은 공장이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상시 가동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불편했습니다. 장인의 미간과 0.2도의 온도 변화, 인간의 직관과 숫자의 정밀함. 어느 쪽이 더 빠르고 정확한지 답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감각이 숫자에 밀린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때 또 손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데이터 시스템이 장인을 대체한다고 해도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결국 사람 아닌가요? 숙련된 인력이 없으면 데이터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잠깐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위대한 기술은 장인의 머릿속에 머물다가 그가 퇴사하는 순간 공장 문을 나서며 사라졌습니다. 30년치 노하우가 한 사람과 함께 공중분해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한국의 기술은 서버에 누적되어 영원히 저장됩니다. 어제 입사한 신입사원도 선배들이 30년간 축적해둔 데이터를 보며 똑같은 정밀 작업을 수행해냅니다. 복제 비용이 사실상 0에 수렴하는 구조예요. 한국은 공장을 10개, 100개로 늘려도 완벽한 품질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장인은 한 명이지만 데이터는 동시에 1000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묵직한 게 가슴 위로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30년이었습니다. 손이 공장 바닥에서 회로를 설계하고 기계 소리를 듣던 그 30년.
아버지가 퇴사하던 날 그 노하우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 그는 한 가지 강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과 10,000번째 아이폰의 화면 품질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균일해야 한다는 거였죠. 납품사를 고를 때 잡스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어요. 어떻게 균일함을 보장합니까? 당시 장인 정신의 상징이던 일본 샤프의 카메야마 공장은 샘플링 검사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100장 중 일부를 장인의 눈으로 검사하는 방식이었죠. 수십 년간 그 방식으로 세계 최고 품질을 자부해왔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카메라와 센서를 동원해 생산되는 모든 패널에 200만 개 픽셀을 전수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불량률을 사실상 0%에 수렴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균일함을 데이터로 증명한 겁니다.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애플의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동안 일본 기업들은 하나씩 밀려났습니다. 수율 문제, 납기 지연, 기술력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샤프의 카메야마 공장은 결국 가동을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잡스가 원한 건 장인의 고결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하게 보장하는 균일함이었어요. 서구가 수세기 동안 찬양하던 장인의 손끝은 그렇게 숫자 앞에서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찬양하던 모노즈쿠리,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 그 신화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샤프의 공장 문이 닫히는 장면. 저는 그게 단순히 샤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본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시장에서 밀려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불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샤프가 틀린 게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장인의 눈으로 검사하는 방식. 그건 수십 년간 완벽하게 작동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바꾸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시장은 더 나은 것이 나타나는 순간 과거의 완벽함을 버렸습니다. 자부심은 그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잡스는 샤프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더 좋은 쪽을 택했죠. 시장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저는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혹함이 아버지가 바친 30년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도쿄대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 교수님들은 늘 말했습니다. 시장은 감정을 모른다고, 효율이 전부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논리가 아버지의 공장을 향할 때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논리와 감정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편안한 법이죠. 지금 제 논리와 감정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불편함을 아직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도에서 밀렸다는 건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시스템의 우위도 부정하기 어려웠죠. 모노즈쿠리의 구조적 한계도 억지로나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버드에서 배우고 있는 경영학에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자본입니다. 제조업, 특히 반도체와 중화학 공업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조 원의 자본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투입돼야 하는 거대한 돈 전쟁이에요. 천문학적인 적자를 버텨낼 자본력, 주주들을 설득할 정교한 리스크 관리 능력. 그게 없으면 아무리 공장을 잘 돌려도 한 번의 불황에 무너지죠. 한국은 그 체급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자본 체급 앞에서 결국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논리를 붙잡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하버드에서 2년 동안 배운 게 바로 이겁니다. 기업의 생존은 기술이 아니라 자본 구조와 리스크 해지 전략에서 결정됩니다. 그 원칙만큼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 최소 20조에서 30조 원이 투입됩니다. 완공까지 최소 2년이 걸리죠. 그런데 이 산업에는 잔혹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전 세계가 물량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에요. 그런데 불황기가 찾아오면 순식간에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폭락합니다. 매달 수천억 원의 적자가 쌓이는 구간이 오죠.
업계에서는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는 시점이 항상 이 죽음의 계곡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2년 뒤 호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을 집어넣어야 하는 구조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구조 앞에서 한국은 버틸 수가 없어요. 후발주자가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려면 모든 걸 걸어야 하는데 모든 걸 걸 만한 자본이 한국에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 구조가 한국의 천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반도체 불황기를 보십시오. 당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의 도시바와 히타치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당시 이사회 보고서 데이터가 떴습니다. 일본은 철저한 전문 경영인 체제였습니다. 2년에서 3년의 짧은 임기 안에 주주들에게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경영진에게 불황의 한복판에서 수십조 원의 추가 투자를 밀어붙이는 건 불가능한 선택이었어요. 이사회는 리스크 최소화를 압박했습니다. 재무 분석가들은 투자 동결을 권고했죠. 그리고 경영진은 그 권고를 따랐습니다. 교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결정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경영학 교과서가 제시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답안이었습니다.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무모하게 베팅하지 않는 것. 그게 서구 경영학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가 배운 논리가 맞다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일본 경영진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교과서대로 했고 교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결과도 당연히 일본이 옳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음 화면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 자본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데이터가 나올 차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이 강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적자를 보던 한국 기업의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주주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은 무모한 자살 행위라며 만류했죠. 그런데 정원을 쥔 오너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지금 공장을 짓지 않으면 2년 뒤 호황이 왔을 때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 죽더라도 짓고 죽자.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경영학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합리적 분석도 없었고 리스크 해지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냥 질렀습니다. 적자의 한복판에서 판돈을 더 키웠죠. 저는 그게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학적으로 틀린 결정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짓고 죽자. 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수백 명의 엘리트들 중에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못합니다. 주주 앞에서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건 제가 배운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식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빚을 내어 평택과 기흥과 이천의 라인을 증설한 지 정확히 2년 뒤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수요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역대급 호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반도체를 구하기 위해 도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불황기에 투자를 동결했던 일본 공장에는 물건이 없었어요. 라인이 비어 있었습니다. 바이어들이 발을 돌려 한국으로 왔을 때 한국은 가득 찬 창고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쓸어 담은 자금이 이후 30년 글로벌 반도체 패권의 기초 체력이 됐죠.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경영진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옳은 판단을 한 쪽이 아니라 무모하게 판돈을 키운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저는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강의실 중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결과는 결국 운이 따라준 거 아닌가요? 2년 뒤에 호황이 오지 않았다면 한국 기업은 그냥 파산한 거잖습니까? 그걸 야성이라고 부르는 건 결과론적 해석 아닌가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만약 호황이 오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무모한 자살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그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10개를 만들면 9개를 내다 버려야 하는 수율 10% 미만의 사업이었습니다.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절망적인 구간이 5년 넘게 계속됐죠. 천문학적인 적자였어요. 그런데 한국 오너십은 연구원들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 얇고 선명한 화면이 무조건 지배한다는 확신 하나 때문이었죠. 리스크를 두려워한 일본 기업들은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수율이 80%를 넘어서는 순간 전 세계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은 한국이 독식했습니다. 사업을 접었던 일본 기업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지워졌죠. 강의실에서 누군가 작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기차가 골프장 카트 취급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0대도 팔리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 오하이오와 미시간의 허허벌판에 조 단위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주주들은 미쳤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폭발했을 때 미국의 자동차 빅3인 GM과 포드와 스텔란티스가 배터리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찾아간 곳이 바로 그 허허벌판 공장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구의 경영학 교과서대로 행동한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위기 속에 올인한 한국은 패권을 쥐었죠. 가장 안전해 보이는 합리적 결정이 기술 전쟁터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자멸의 길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무기로 꺼내 들었던 논리,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그게 오히려 일본을 무너뜨린 원인이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강의실에서 배우고 있는 경영학을 믿었습니다. 합리성을 믿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 합리성이 전쟁터에서는 쇠사슬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죽더라도 짚고 죽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건 경영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쪽에 손을 들어줬죠. 반도체에서 한 번, OLED에서 한 번, 배터리에서 한 번, 3번이었습니다. 우연이 3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제가 2년 동안 배운 경영학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학이 통하지 않는 전쟁터가 있었던 거죠. 그 전쟁터에서 한국은 교과서 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저는 그 방식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야성이라고 불러야 할지, 무모함이라고 불러야 할지,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이 무력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것들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계에서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거겠죠. 저는 그제야 조금 다른 각도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법으로 싸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문법이 3번 모두 옳았다는 사실이 가장 불편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반도체도 인정했습니다. OLED도 인정했죠. 배터리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꺼내지 않은 논리가 하나 있었으니까요.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설계는 퀄컴이 합니다. 배터리를 아무리 잘 찍어내도 전기차 플랫폼의 핵심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죠. LNG선을 아무리 빠르게 지어도 에너지 거래의 금융 구조는 런던과 뉴욕이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결국 남이 짜놓은 판 위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나라예요. 핵심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글로벌 게임의 룰, 그건 여전히 서구가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판 위에서 춤추는 댄서일 뿐이에요. 댄서가 아무리 잘 춰도 무대를 소유한 연출가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죠. 독일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도 반도체 설계는 미국에 의존하고, 네덜란드가 ASML로 반도체 장비를 독점해도 그 장비로 만드는 칩의 설계는 미국 팹리스가 합니다. 그 구조 안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논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건 반박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때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댄서라는 생각,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본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군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모바일 데이터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최초로 피처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이모드라는 플랫폼이었죠. 기차표를 예매하고 음악을 내려받고 뉴스를 읽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10년 전 이야기예요. 1억 2천만 명의 내수 시장이 받쳐줬기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일본 경영진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만족했어요. 굳이 글로벌 표준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봤죠. 우리끼리 잘 쓰면 된다. 독자 규격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판단이었으니까요. 일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였어요. 1억 2천만 명이면 웬만한 글로벌 시장보다 크고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였으니 독자 규격을 고집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일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어조가 차가워졌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상륙했습니다. 일본의 아이모드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무너졌어요. 독자 규격이라는 자존심이 글로벌 생태계와의 연결을 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섬이라도 섬은 섬이에요. 바다 밖에서 거인이 오면 버틸 수 없습니다. 일본이 모바일에서 고립된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고집하다 세계의 판에서 잘려나간 거였죠. 핀란드의 노키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장악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전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신들의 하드웨어 강점만 믿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외면한 거죠. 노키아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습니다. 독자 규격의 섬은 결국 같은 방식으로 침몰합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이 아이폰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죠. 일본, 핀란드와 똑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내린 결론은 완전히 달랐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애플을 이길 수 없다면 독자 운영체제를 만들겠다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대신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장이 되는 실리를 택했죠. 왕관을 포기하는 대신 실속을 챙긴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의 손에 갤럭시가 들려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를 넘었죠. 반면 소니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1%대로 추락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킨 나라와 실리를 택한 나라의 결말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입술이 굳었습니다. 소니. 아버지가 청춘을 바친 그 회사의 스마트폰이 1%대였습니다. 한때 워크맨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회사가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노키아가 40%에서 0%로 무너졌을 때 핀란드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웠던 이름이 숫자 앞에서 작아지는 그 감각. 그게 지금 제 가슴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실 앞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캐나다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점유율을 높인 건 결국 남이 만든 플랫폼 위에서 잘한 거 아닌가요? 여전히 구글의 판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그 학생을 봤습니다. 정확히 레이지가 하고 싶은 말이군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조선업에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한국 조선업은 절망적인 수주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카타르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을 때 선택지는 처음부터 한국이었습니다. 척당 3,700억 원이 넘는 계약이었어요. 가격의 중국도, 장인의 일본도, 유럽의 조선소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독일 조선소는 정밀 기계선 분야에서는 강하지만 이 규모의 LNG선을 납기 안에 대량으로 소화할 역량이 없었죠. 한국은 부품 3만 개의 물류를 AI로 통제하는 디지털 야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복잡한 공급망을 단 하루에 납기도 어기지 않고 처리하는 신뢰를 쌓았죠. 가격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로 경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80%를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설계한 배의 크기가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항구의 가스 터미널 규격 자체가 한국 배에 맞춰 설계되기 시작한 거죠. 카타르의 라스라판 터미널도, 호주의 LNG 수출 항구도, 유럽의 제기화 터미널도 한국 선박 규격을 기준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지금 당장 반값으로 배를 만들어 봤자 그 배는 전 세계 터미널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규칙 자체를 짜버린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락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거대한 게 머릿속을 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타르의 터미널, 호주의 항구, 유럽의 제기화 시설, 그 모든 곳의 설계 기준이 한국 배에 맞춰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댄서가 아니라 연출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남이 짠 판 위에서 춤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한국이 판 자체를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허허벌판에 박아 넣었던 한국의 배터리 공장들,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 자동차 빅3가 전기차를 설계할 때 차량의 뼈대 자체를 한국 기업과 합작한 배터리 팩 사이즈에 맞춰 짜기 시작했습니다. 차의 뼈대가 한국 규격으로 고정된 거죠. 유럽의 폭스바겐과 BMW도 배터리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규격을 기준점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중국 배터리가 아무리 싸져도 차의 프레임을 통째로 뜯어 고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락인 늪이 완성된 거예요. 강의실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강의실 중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인도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하드웨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도 한국이 규칙을 짠다고 볼 수 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분야를 하나 보죠. 만화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만화 종주국입니다. 지병사, 고단샤, 쇼가쿠칸, 수십 년간 세계 만화의 문법을 써온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디지털 만화 플랫폼 매출 상위권에 한국 웹툰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된 세로 스크롤 방식, 한국이 만든 새로운 문법이 일본의 안방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젊은이들도 마블 코믹스 대신 한국 웹툰을 읽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만화 시장에도 한국 웹툰 플랫폼이 파고들었어요. 과거에는 일본 워크맨으로 미국 팝송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갤럭시 폰으로 한국의 웹툰과 음악을 소비하는 세상이 됐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화 생태계를 동시에 공급하며 규칙의 문법을 만드는 나라. 지구상에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댄서라는 논리를 꺼내 들었는데 그 댄서가 어느새 무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고르고 조명을 설계하고 관객을 부르고 있었죠. 카타르의 터미널에서, 미국의 공장에서, 유럽의 도로에서, 일본의 서점에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이 짠 규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 강의실에서 처음으로 직시했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지키다 섬이 됐습니다. 노키아는 하드웨어만 믿다가 사라졌어요. 한국은 자존심을 버리고 세계의 판을 짰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강의실 화면 위에서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댄서가 아니었습니다. 연출가였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6개의 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화면이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실에 계신 분들, 한국이 지금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요즘 밤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제한의 정부 보조금, 인력을 밤낮 없이 갈아 넣는 집념, 전 세계 기술을 내재화하는 독종 같은 기질.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교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누구와 소름 돋도록 똑같습니까? 30년 전 한국이 일본을 무너뜨릴 때 쓴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했던 걸 지금 중국이 한국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청하오가 다리를 고쳐 꼬았습니다. 표정에 미소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하오를 향해 쾌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한국이 일본에 했던 방식, 저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본이 당한 방식을 지금 한국이 당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방식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일본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저는 그 역사의 반복이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을 막자 중국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3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 대신 전 세계 하드웨어의 90% 이상에 들어가는 14나노에서 28나노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범용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산업장비, 우리 일상의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그 칩이에요. 중국이 그 시장에 무제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향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문을 닫으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매출의 30%가 단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청하오의 미소가 더 짙어졌습니다. 교수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도 보겠습니다. 중국의 반고체 배터리. 충전 10분에 1000km를 달립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30% 쌉니다.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폭스바겐, BM, 스텔란티스. 이들이 중국 배터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싹쓸이하던 LNG선 시장에서 중국이 건조 시간을 한국 수준으로 단축했습니다. 가격은 20%더 쌉니다. 글로벌 선주들이 흔들리고 있죠.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중국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공식을 완벽히 분석했어요. 그리고 10배의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청하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무너진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기뻐해야 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하루 종일 이 강의실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온 저는 한국의 위기를 보며 묘하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청하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청하오, 자네 조국이 한국을 다 집어삼키면 세계 패권을 쥘 것 같나? 백악관의 계산기는 자네 생각과 완전히 다르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죠. 지금은 녹슬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고 기술자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미 해군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군함 한 척을 수리하려 해도 미국 내 조선소는 노후화됐고 인력이 고갈됐습니다. 항공모함 수리 일정이 수년씩 밀리고 있어요. 세계 최강 해군의 군함이 부두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때 강의실 앞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호주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을 다시 키우면 되지 않나요?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장을 짓는 건 2년이면 됩니다. 하지만 숙련된 용접공을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려요. LNG선 설계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데는 20년이 걸립니다. 미국은 그 20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조선업을 포기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프랑스는 LNG선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역량이 없습니다. 독일은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강하지만 이 규모의 중공업 체급을 갖춘 나라가 아니에요. 서방 진영 전체를 통틀어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뿐입니다. 교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묘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40년 전 미국이 일본을 주저앉혔을 때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목을 꺾기 위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고 주저앉히려 할수록 미국의 생존 계산기 속에서 한국의 몸값은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등합니다. 청하오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청하오가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그 역설을 생각해 봤어요.
40년 전 일본이 무너진 자리에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잘려나간 자리에 또 한국이 들어가고 있죠.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거인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 그 준비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판돈을 키우는 야성,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하는 냉혹함.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들이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한국 첨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전략산업 투자 규모가 공식화됐습니다. 2,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와 샌디에이고 항만에서 한국의 기술로 미국의 조선소를 재건하는 협력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1,500억 달러 규모예요. 펜타곤의 고위 장성들이 한국 거제와 울산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을 한국 기술로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숨을 한번 고쳤습니다. 2,5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 미국이 한 나라의 산업에 이 규모를 쏟아붓는다는 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펜타곤 장성들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였죠. 세계 최강 군대의 수뇌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간다는 건 그 현장 없이는 미국의 안보가 지탱되지 않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청하오는 그 숫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우리가 침묵한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외교 문건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국은 이 동맹의 싹을 자르려 했습니다.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법인 진출을 견제하려 한 거죠. 그러자 미국 무부가 이례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한 조선 협력을 방해하고 안보 동맹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동맹국의 민간 기업 진출을 놓고 직접 외교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강의실 전체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제 미국의 안보 자산입니다.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에요.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교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선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통해 중국의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들을 공급망에서 전면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우시아앱텍 같은 중국 기업들이 잘려나가고 있죠. 그 빈자리를 채울 대형 바이오 파운드리 기지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천 송도입니다. 한국이에요. 미국 제약사들의 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의 포탄 재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펜타곤이 긴급하게 의존한 공급망이 어디였습니까? 한국의 방산 라인이었어요. 155mm 포탄을 지금 당장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백악관을 향해 일본은 자본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은 칼을 겨눴죠. 하지만 한국은 설계 도면과 기술자와 통째로 돌아가는 공장을 들고 왔습니다. 미국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최후의 실전형 산업 파트너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정지한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청하오를 봤습니다. 아까까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청하오가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진 얼굴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이유로요? 한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한국의 몸값을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중국이 강해질수록 미국은 한국을 더 필요로 했어요. 견제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나라. 저는 오늘 아침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일본이 아시아의 주인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확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역사 속 각주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매달리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그 모든 자리에 한국이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강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 내내 단상 뒤에 서 있던 교수님이 처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의실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승리해 왔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한국이 지금까지 이긴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까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한국의 출생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에 뜬 숫자들은 전부 한국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차갑고 불편한 숫자였습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공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신입 엔지니어가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속도보다 그 공장을 돌릴 엔지니어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죠. 중국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이공계 졸업생을 쏟아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력으로 싸우면 한국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됐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강의실 중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인구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도 독일도 이탈리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유독 한국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일본과 독일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조업 자동화와 로봇 기술로 인력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그 전환이 느리긴 했지만 시간이 있었죠. 한국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어요. 전쟁이 한창인 나라에서 병사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 속도의 차이가 문제예요. 교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도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의 질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을 극대화하는 최후의 도구가 바로 AI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회로 설계도 하나를 검토하는데 엔지니어 10명이 일주일 동안 매달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설계센터에서는 AI를 끼고 일하는 엔지니어 1명이 단 1분 만에 검토하고 최종 판단만 내리죠. 인구수 100배의 차이를 지능의 차이로 찍어 누르는 전략이에요. 중국이 100명을 투입할 때 한국은 AI를 끼고 1명이 대응합니다. 수의 전쟁을 질의 전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국의 미래를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을 압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나라.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교과서 밖의 답을 꺼내온 나라가 이번에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게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이었죠. 교수님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노리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화면에 낯선 단어가 떴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였습니다. 인간의 뇌를 닮은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동시에 연산하는 초저전력 구조예요. 지금의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가 획기적으로 적고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죠. 미국의 퀄컴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신칩 하나로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로열티를 받아왔습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문법을 판 겁니다. 한국이 이 뉴로모픽 반도체에 글로벌 표준 특허를 먼저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아무리 공장을 돌려도 한국에 평생 로열티를 내야 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만드는 나라에서 문법을 쓰는 나라로 도약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만드는 나라에서 문법을 쓰는 나라. 일본이 한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워크맨의 설계를, 반도체의 공정을, 자동차의 구조를 일본이 세계에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멈췄으니까요. 지금 한국이 그 다음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략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치명적인 조건이에요. 전기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미 AI 구동을 위해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재가동하기 시작했어요. 용인에 들어서는 한국의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수도권 전체 전력과 맞먹습니다. 반도체는 전기를 먹는 하마죠. 밥을 주지 않으면 하마는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송전탑 하나를 세우는데 주민 반대로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중국은 사막에 태양광을 깔고 원전을 빠른 속도로 지어 올리고 있어요.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에서 두 나라는 전혀 다른 시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재생에너지로 그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응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태양광은 밤에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추죠. 간헐성 전원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돌릴 수 없어요. 필요한 건 안정적이고 대용량의 전력입니다. 그 답은 하나예요. 화면에 SMR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아요.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분산형으로 설치해 전력을 즉각 공급할 수 있죠.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소와 SMR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직접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것이 한국이 당장 결단해야 할 국가적 안보 과제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건설에서 예산을 초과하고 납기를 어기는 전력이 있습니다. 프랑스 EDF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은 착공 후 완공까지 17년이 걸렸죠. 그런데 한국이 UAE 사막에 지은 바라카 원전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 완벽하게 지어 올렸습니다. 한국의 SMR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짓는 능력이 검증됐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윤곽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위기 앞에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그 약점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방식을 택했죠. 인구가 줄면 AI로 대응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SMR로 뚫습니다. 이 나라는 벽 앞에서 돌아가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벽을 부수거나 벽 자체를 새로운 무기로 만들어 왔죠. 저는 그 패턴이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세어봤습니다. 셀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국제정치학의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긴장감을 가지고 영원히 도망치는 1등만 있을 뿐이에요.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평화롭게 도약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모든 규칙을 갈아엎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해냈죠. 멈추는 순간 역사라는 잔혹한 포식자가 그 자리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독종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일본을 생각했습니다. 한때 세상이 두려워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멈췄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안에 안주하며 멈췄어요.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교수님의 경고는 한국을 향한 것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일본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집어삼켜진다는 그 말이 이미 멈춰버린 나라에서 온 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이 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준비해온 논문 개요가 떠 있었습니다. 모노즈쿠리의 부활과 일본 제조업의 우위. 오늘 아침까지 제 졸업 논문의 제목이었죠.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글자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제가 도쿄대에서 쌓아온 확신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자부심이었죠. 그게 전부 지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든 규칙을 갈아엎고 일어선 나라, 영원히 도망치는 야성의 포식자, 한국. 강의실에는 이제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이 강의실에서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AI, SMR.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죠. 아침에 저는 그 나라를 각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가 세계의 본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일본이 멈춰서서 완벽함을 다듬는 동안 한국은 넘어지면서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자가 멈춘 자를 앞질렀죠.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틀렸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경외감은 좋아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인정하기 싫었던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순간, 그때 진짜 경외감이 온다는 걸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서 배운 것들을 시작점으로 삼아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